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7월 15일. 네,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의 그죠? CPI 발표가 나고 이후에 어떤 그 기대치라 해야 되나? 어떤 시장의 기대치는 많이 올라갔지만, 그죠? 실질적으로는 뭐냐, 피부에 느끼실 때는 별로 좀 그저 그렇죠. 뭐 어찌 보면 그 만병통치약이라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막상 파티할 준비, 한호할 준비를 했는데 이건 뭐야?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실망매물, 뭐 허탈,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증세 아니면 히스테리, 뭐 약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고 어떤 주요 이슈,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데, 그러면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숲을 보고 큰 숲이 불이 타는지, 단풍이 드는지, 그죠? 어떤지, 거기를 보고 이후에 좋은 나무를 고를지, 아니면 멀리 피신을 할지, 그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횟수로는 3년입니다. 횟수로는 3년이죠.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죠.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그죠? 계속 보여드리죠. 뭘? 제가 하는 거. 주식을요, 한 30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주식을 10년, 20년 하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느끼고, 뭐, 소위 깡통차가 망했을 때, 왜 망했는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왜 망했지? 반성을 해볼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요, 내가 사고 팔고 10년 세월을 보냈지, 공부를 한 세월은 아니었다는 거죠. 항상 감성팔이. 옛날에 내가 어쨌는데, 내 경력이 얼만데, 과거의 추억으로 현실에 안주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 경력, 내 경험, 거기에 어떤 무모한 자신감, 노력은 안 하는데 욕심은 끝없이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공부를 합니다. 공부.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 회원님들께 보여드리죠. 공부를 하는 거. 그죠? 저는 매일같이 숙제 검사를 하죠. 제가 오늘 아침 눈 뜨면, 저녁 해지면, 그죠?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그 시간, 지금까지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여드렸죠. 왜 보여드렸을까요? 그죠? 칭찬받기 위해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죠. 주식 30 몇 년 해도요, 저처럼 지금, 저도 지금 30 몇 년 했다고 탱자탱자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죽으라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겨우 이만큼 버티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 한 번씩 저한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저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냐고. 근데 저는요, 주식 30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죽으라고 공부를 해요. 그래도 시장을 못 쫓아가요. 그런데 뭘 기준으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겠다고 하시는지 의문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다. 어떤, 예전에 같이 계신 분 그랬어요. 저는 방장님하고 종목 보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주 위주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뭐, 그러고 말았죠.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없어요. 저는, 돈을 벌 만한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뭐, 저 방장은 대형주를 싫어한다. 그죠? 근데 그거는 많이 잘못됐어요.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유동성 장세를 경험했죠. 그때는요, 온 나라 정부가 돈을 막 찍어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돌았어요.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기판으로 뛰어들고 주식판으로 뛰어든 거예요. 근데 이후에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꺼지는 시점에, 그죠? 본격적인 하락장,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시점, 11월 달에 우리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까지 쭉 흘러오죠.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말라가고 없고 해소를 하는 이 시점에 주식을 같이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맞는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씩 이런 대화를 일창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장님은 왜 그런 스타일의 종목만 좋아하느냐? 그거는 오해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없어요. 그죠? 제가 뭐 주식 그걸 하는 목적은 수익이잖아요, 수익. 그러니까 돈 벌 확률이 높은 종목, 시장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지. 제 주관대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산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간간히, 그죠? 뭐,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뭐 LG전자, 아니면 뭐 대한항공, 이래 대형주도 저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그죠? 시장에 맞추는 거죠. 시장의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이익이 높더라는 거죠. 금요일장도, 그죠? 금요일장도 뭐 어쨌거나 상한가 두 개 봤잖아요. 그걸 왜 그렇겠어요? 왜 상한가가 나오겠어요? 그죠?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을 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틀을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을 해야 돼요. 물론 계획은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그럼 지금 한번 봅시다. 하반기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러면 크게 일단은 우리나라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보면 그죠? 7월 6일인가 그때 그 제주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재 그러니까 제주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제주 포럼이 있었는데 그 제주 포럼에서 그 이창용 그 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그 앞에 나와서 우리나라 전망, 하반기 전망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금리가 발표나면 단순하게 이번에 3.5 동결이네 끝.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하반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어떤지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 전략이란 걸 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총재, 그죠? 이창용 총재라는 분이 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한국은행 총재를 하니까. 그러면 이분의 생각을 들어보면 또 우리가 주식 투자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종합주가 지수 차트에 선 빡빡 끊는 그런 분들은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제주도에서 포럼을 했는 줄도 모르고 하반기 전망을 했는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거 한 봐라 하면 그걸 왜 봐요? 그죠? 그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을, 그죠? 100명 중에 95명, 그러니까 95%가 손실을 보고 나머지 5%가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 5%가 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각자, 그죠? 판단할 문제고, 이창용 총재가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러니까, 5월 달에, 그죠? 5월 달에 이야기했죠.
5월 달에 GDP 성장률을 이제 1.6에서 1.4%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하향 조정.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래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상반기 대한민국의 어떤 결과를 보면요. 물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거진 반도체가 곧 우리나라 실적 그 성적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보면요. 상반기에 그 반도체 수출이 432억 한 1,000만 달러 그 정도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뭐 어떤 수치로 보면 별로 뭐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잘 체감이 없죠. 그냥 단적으로 보면 37.4%가 감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37.4% 감소했다. 원인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차단, 중국이 없어. 그러니까 30.4%만큼 확 떨어진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를 만들어서 제일 많이 팔아먹은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어때요? 뭐 리오프닝 하면 뭐 중국 관련주들, 화장품주들, 뭐주들 확 날아간다고 개인들 난리를 지기고 주식을 열심히 사놨는데 결과를 쭉 해보니까 중국이 최악으로 치달리고 있죠. 청년 실업률이 20%를 돌파하고, 그죠? 근데 중국이 지금 최근에 또 보면요, 뭐 경기 부양 뭐 발표 짜고 막 이야기가 떠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중국은요, 경기 부양을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그죠? 내수 경기 부양,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수 경기 해봐야 결국은 부동산, 뭐 부동산 어찌금 뭐 떠받치는 그 정도 구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미국에서 물량 주고 오다 주고 물건 만들어 하는 거 그걸 다 뺏어가 버렸죠. 철수시키죠. 그게 이유인데, 그게 원인인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암만 외치고 저거가 열심히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한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 보면 결국 뭐다?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죠? 회복은 안 된다 봐야죠. 중국 시장 뭐 다시 회복된다? 지금 미국이 지금 저래 벼르고 있는데 그거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나라 하반기도 그렇게 좋을 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중국 시장이 어떤 없어진 중국 시장 부분을 뭐 미국에서 얼마나 커버를 해줄 것인지 또 2차 전지가 얼마만큼 회복세를 보일 것인지 이 문제인데 2차 전지도 그죠?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막 광풍이 불지 그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오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죠? 전기차 판매율을 보면 되죠. 우리는 지금 10년 앞을 내다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차는 많이 발생된다. 근데 어쨌건 그 하반기도 어렵다. 이래 보는 게 한은 총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같이 나온 패널들이 질문을 해요.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어렵고 힘들다. 새마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어떤 준소 건설 회사들이 98개가 영업 정지, 그러니까 망했다는 이야기죠. 영업 정지 상태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고금리 상태를 못 견딘다. 지금 현재 3.5% 금리 이거 내려야 된다. 기업이 못 견딘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창용 총재가 그러죠. 아니 계획 없다고. 전혀 계획 없다. 지금도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다. 왜? 7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0.25 올리게 되면 이제 금리 차가 1.75에서 2.0이 벌어진다. 금리 차가 2.0이 벌어지면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 외국인들의 어떤 행보도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물론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한국과의 통화나 금리라는 게 단적으로 2% 차이 난다 해서 대거 이탈한다. 그런 수학 같은 논리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한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이창용 총재가 말씀하신 그 골자거든요. 그 말은 뭐냐? 없다는 거죠. 금리 인하 없다.
최소한 내년쯤 가서 고민해 볼 생각이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처한 현실이죠. 그러면 미국이 당장 금리 인하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지금 벌써 2.0% 차이 나는데 최소한 미국이요.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완전 올릴 때처럼 내릴 때 광폭 행보를 내리지 않는 이상 한 방에 뭐 0.5, 0.75 팍팍팍 내리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못한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죠? 새마을금고 사태. 그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한 7조 정도 되는 돈을 지원을 해준댔어요. 뭐 정부에서 시킨 일이죠. 지원을 해준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잠잠해지죠. 이제 봉인됐나? 이제 해결됐나? 아니죠. 그죠?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시적인 어떤 위기? 이것만 잠깐 봉인한 거예요, 봉인. 우리가요, 어떤 위기가 펼쳐지면, 그죠? 어떤 위기가 펼쳐지면 그 위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한 번 공부해두고 이해해두면 평생 써먹죠. 그죠? 그러면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가 막 어떤 시장에 스트레스를 줘요. 그럼 새마을금고 사태의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결국은 부동산 담보 대출. 그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뭔데? 그럼 부동산 PF. PF는 뭐였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럼 그건 뭐야? 부동산 PF가 왜 문제인데? 그죠? 왜 문제일까요? 근본적으로. 다른 은행도 대출해 주잖아요. 일반인도 대출해 주고, 우리도 기업, 그죠? 우리도 은행 가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아파트 저당 잡히고, 돈 많이 빌리고. 근데 뭐가 문제야? 그죠? 뭐가 문제일까요? 궁금해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궁금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관심이 없을까요? 알아보지 않을까요? 그죠? 신기해요. 이런 부분, 이런 이유가 있다 하면, 저는 그냥 단탄데요. 저는 그냥 차트 보고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그래? 그래?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신기했거든요. 왜 안 궁금할까? 잘못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답은 쉽게 나와요. 저도 예전에 그랬더라고요. 10년차, 20년차 항상 그래 살았어요. 그게 주식인 줄 알았어요. 원래 주식 투자는 그런 줄 알았다. 지금도 정답은 없죠. 그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PF, 얘가 왜 문제일까 하고요.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혼자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를 만나서 물어보면서 새마을금고 사태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그거 가능해요? 아니, 가능 안 하다. 왜 가능 안 해요? 새마을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가능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다. 새마을은행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한 개 한 개가 각각의 사업체고 이 사업체의 연합을 새마을중앙회라는 데가 관리를 해준다. 근데 새마을중앙회 수장, 새마을금고 회장, 그 사람은 누가 뽑느냐? 각각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새마을금고 회장을 뽑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투표권자를 새마을금고 회장이 갈군다? 그럼 그 투표권자가 가만히 있어요? 저거 빨아요. 회장 시켜놨더만 금방 저게 쟤 잘라버려.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를 통제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고. 부동산 PF라는 건요, 뭐냐. 부동산 PF. 딱 예를 보면요. 근본적으로는 딱 그래요. 그러니까 물가 장기 전망치가 상향된 이유. 이 상향된 이유를 이래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리, 자꾸 여러 가지 조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부동산 경기, 그죠? 부동산 경기가
그러니까 막 최근에 그 비투, 영투 막 이래 하면서 엉망이 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부동산을 살 때 어떻게 해요? 빚내가 사죠.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그전 없죠. 더구나 코로나 시즌에는 20대, 30대가 소위 갭 투자, 그죠? 갭 투자를요, 그 부동산 어떤 그런 담보 대출, 그러니까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갭 투자니까요. 갭 투자 그런 말 쓰지 말아요. 왜? 그거는 저 부동산에 미친 놈들이 저거가 만들어낸 용어라면서.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아냐고요. 그게 왜요? 지 돈 한 푼 없이 집 사라는 게, 나무 돈 갖고 집 사라는 거, 그게 갭 투자 아니냐. 그거는 부동산 업자들이 저거 배불리려고. 그냥 선량한 사람들은 이 꼬덩이 그러는 거예요. 야, 돈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뭐, 니 돈 하나도 없어도 돼. 그냥 집 사갖고, 이거 전세 주고, 그 돈 갖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또 다른 집 하나 사고, 그게 소위 빌라왕. 그죠? 요즘 막 사고 터지는 거. 그거잖아요. 갭 투자라는 말이 어디서 생겨난 말인지 자기네들도 모르겠대요. 그냥 투기 세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꼬시는 용어를 해요. 그러니까 욕심.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확 자극해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투자를 하고, 지금 고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망가지죠. 새마을금은 어때요? 자기네들의 어떤 영업망이라는 것은 조금 부실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훨씬 많은 이자를 받는 거죠. 그 부동산 PF라는 게 최고 단점이 뭐냐? 그러니까 그 은행권 입장에서 이 전문을 하신 분이 딱 한마디 해줘요. 부동산 PF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담보가 없다는 거. 부동산 PF가 무서운 거는요, 담보가 없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담보가 없어요? 새마을금고에서 이 중소기업의 건설회사에 부동산 PF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데 왜 담보가 없어요? 그게 부동산 PF래요. 그럼 그걸 문제가 없어요. 경기가 좋고 부동산이 하락이면 훨씬 많은 이자를 받고 좋지. 그런데 지금 같은 사태가 터지면 새마을금고가 고스란히 떠안는 거다. 부동산 PF는 단순한 대출이 아니고 일종의 새마을금고가 그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에 일종의 적당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말은요, 선진금융 스타일이랍니다. 부동산 PF가. 말은 선진금융인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냥 고스란히 돈 다 날린다. 그 소리가 똑같아요. 담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고스란히 손실을 더 떠안는 거다. 이래서 무서운 거라는 거죠. 미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실리콘밸리가 쫄딱 망했을 때, 그죠? 막 은행권이 뭐 2차, 3차, 3차 막 확산되려고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조용하죠. 근데 미국은 왜 그렇게 빨리 진화가 되었죠? 지금은 조용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왜 미국은 그렇게 빨리 진화가 되었냐? BTFP라는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막 샀어요. 채권이라는 건 뭐죠? 이론적으로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망하는 게 채권이죠. 그런데 중도에 해지해버리면 손실이 발생되는 게, 가치가 떨어지는 게 채권이죠. 또 채권과 금리는 항상 반비례하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오니까 채권 시장이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돈 달라 하면 줄 돈이 없고, 채권 내다 파니까 100원에 사서 90원, 80원에 막 팔아치우니까 손실이 눈덩이처럼 벌어나는 거죠. BTFP라는 건요, 뭐냐면요,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을 제로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에서 이 채권을 필요로 할 때 너희들이 팔면 미국 정부가 사주겠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안정화되는 거죠. 왜?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그 채권이 지금처럼 가치가 훅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순식간에 이제 어떤 그 안정화된 거예요. 은행 뭐 이런 사태 이런 거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조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쭉 새마을금고 사태 이런 게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고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CPI가 발표하고 3.0 시대죠. 3.0이고 미국은 좋아요. 미국은 항화죠.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의 싼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물가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3.0을 찍었다. 스플라이즈. 와, 굉장한데 불가능할 게 지금 가능해진다. 그 가능해지는 원동력은 뭐죠? 결국 고금리죠. 고금리.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최단기간에 금리를 이만큼 올려버렸으니까 이렇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물가를 잡으려다가 지금 기업들이 다 죽게 생겼죠.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미국은 어때요? 달러를 무한정 찍어서 힘들고 어려운 기업한테 우회적으로 돈을 계속 찍어가지고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견디내죠. 보통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금리 인상을 쭉쭉쭉쭉 해요. 어느 순간 쭉 떨어지죠. 또 금리 인상을 해요. 어느 순간 쭉 떨어지죠. 실제요, 금리가 착 올라갈 때는 대부분 큰 문제가 안 나타났어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런 걸 이제 스트레스 어떤 분석이라 하는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릴 때 무한정 갑자기 막 올리는 게 아니고 각 미국 은행들한테 스트레스 분석이라고 만일 금리를 0.5 올렸을 때 견뎌낼 수 있나? 0.75 올렸을 때 견뎌낼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계속 스트레스 분석을 하거든요. 역도 있죠, 역도. 역도를 하는 이 사람이 역기를 팍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양옆에서 0.25g짜리 추를 하나씩 꽂아줘요. 꽂아주고 가면 이 사람이 그래도 발발발발 떠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네? 가면 또 옆에서 하나 더 꼽는 거예요. 가면서 또 타타타타 하면서 버티면 버티네? 또 하나 더 꼽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도저히 못 견디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자빠지기 직전이죠. 그러면 그때 연준은 생각이죠. 여기까지가 한계네. 이게 피복 금리, 터미널 금리. 이제는 동결. 왜? 여기서 하나 더 얹으면 팍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한계치라는 거죠. 지금요, 7월 달에, 그죠? 올리는 거, 0.2 올리겠죠. 0.2 올리면 우리나라하고 금리차가 2% 되고, 5.25에서 5.5 이 사이로 형성이 된다. 추가로 더 올릴지, 안 올릴지, 그건 몰라요. 모르지만요. 표면적으로는 어떠냐면요. 표면적으로는 파월이라는 사람은, 그죠? 연준이라는 데는 항상 뭐라고 해요? 데이터. 내가 믿는 것은 오로지 데이터다.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자. 그게 항상 일괄적인 행동이죠. 금리를 올릴 때도 그래요. 내릴 때도 그래요. 동결할 때도 그래요. 항상 걔네들은 데이터를 보고 한다. 그런데 말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잡이니까. 그 사람의 역할이 그거니까. 7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누군가가 이제 끝인가요? 당연히 단호하게 아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제스처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진행 중이고 꺾어졌다가 언제 다시 또 폭발적으로 투기 세력이 붙을지 모르니까 항상 음포를 놔야 돼요. 인플레이션 조짐만 보여도 내가 막 다음에는 0.5, 0.7 계속 올린다. 인플레이션, 투기, 원자재 투기 꿈도 꾸지 마라. 계속 음포를 놔요. 7월 달에도요. 0.2 올리겠죠. 그럼 이게 끝이라고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아니, 또 올릴 거야. 9월 달에 기분 나쁘면 또 올리고, 10월 달에 또 올리고, 자꾸 올려버릴 거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파월의 입장이죠. 거기까지는 월가도 시장도 파월이 저래 말하는 건 진짜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려잡기 위해서 마지막에 대못 하나 더 박는 그 정도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했죠? 언제 금리가 동결되고 언제 떨어질 것인지 이걸 예상해야 되겠죠. 오를 때 팍 올렸듯이 내릴 때도 확 내리지만 가장 해피하고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예상을 해야 돼요. 예상이란 거는 맞진 않아요. 근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라도 해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전략보다는 털릴지언정 자꾸 전략을 짜는 게 좋다.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뭐다? 생각이란 걸 하고 공부란 걸 해야 돼. 전략이란 걸 짜보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전략 꿈도 안 꾸죠. 지금 보면요. 미국에서 지금 이제 금리 보통 2년물은 그죠. 어떤 정책 금리를 해가지고 어떤 막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우리 품절주, 소형주 같이. 10년물은 대형주, 그죠? 듬직하잖아요. 10년물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꾸준함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10년물을 보면 앞으로의 시장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연준도요, 10년물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죠. 많은 참고를 해요. 10년물은 2년물은 두 사람한테 물어본 거라면 10년물은 10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표본이 많다는 거. 지금 미국의 어떤 우리가 CPI가 발표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흐름을 쭉 보면요. 이상한 현상이 자꾸 벌어져요. 이제는 주식시장은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 금리 인하다, 이래 예상을 하고 움직이는데 금리는요. 반대로 움직여요. 어떤 식이냐면요. 그 5월 2일 날 보면 그 10년물 금리가요. 3.3520을 찍거든요. 거진 최저점을 찍어요. 단기. 그리고 얘가 계속 올라요. 가파르게 계속 오름세를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7월 5일 날은 보면요. 4.048을 찍어요. 그 금리가 5월 2일부터 지금 7월 5일까지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꺾어지다가 또 오름세를 타고 10년물 금리가요 우상향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말은 뭐냐? 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식쟁이들은 사람들은 금리 동결 다음에 인하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실제 움직이는 돈들은 그런 거 없어. 그렇지 않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금리가 연준이 이 금리를 5.25까지 쭉 갔다가 뭐 한 번, 두 번 동결 했다가 금리 인하 아니라는 거죠. 쭉 5.25까지 갔다가 동결 하다가 하락도 계단식 한 0.25 빼고 동결 0.25 빼고 동결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지금부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생각보다 긴 기간 동안 고금리 상태가 지속된다. 시장은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미국의 10년물의 움직임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요. 시장이 결국 월가도 그것을 보고 쫓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금리 상태가 지속된다. 그 말은 미국 입장에서는요. 참 좋은 구조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 고금리가 어느 정도 지속이 돼도 경제는 그 금리보다 더 높은 단계로 살아나고 있어요. 화랑이에요.
IRA라는 희한한 법을 만들어가 미국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호황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막 만들어 가는 거죠. 미국은 좋아요. 걔네들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고금리가 지속되는데 미국이 팍팍팍 안 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금리를 내려요? 더 올리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3.5에서 계속 동결로 오랫동안 계속 간다. 내년까지 간다. 그래 돼버리면 금리, 그죠? 이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돈 내가지고, 빚 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못하겠죠. 또 지금 돈 빌린 사람들 빨리 갚아야 되겠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해요? 지금 고객의 탁금이 안 들어오죠. 한 50조에서 계속 머무르 있어요. 찍 해봐야 장이 조금 살아날만 하면 개인들, 그죠? 뭔가 테마가 하나 보인다 싶으면 개인들 막 정신없이 신용 미수 풀로 때리죠. 풀로 때려가지고 뭐 한 18조 한 9천억 그 정도에서 뭔가 테마가 하나 불면 막 신용 미수 막 던져가지고 한 19조 뭐 8천억 9천억 만들어요. 그러다가 반대 매매 막 쫙 뚫어맞고 또 한 19조 되면 또 신용 미수 찍어가지고 쭉 올렸다가 또 반대 매매 확 뚫어맞고 지금 요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화려한 코로나 시절에, 그죠? 완전 동대문 시장이에요. 물론 제가 동대문 시장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바글바글 하겠습니까? 그죠? 바글바글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굳이 골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가 알아서 다 사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은 해피한 그런 상태예요. 그때가 코로나 유동성 시절에 그때가 정권사 입장에서는요. 인센티브를 1억 받을까 2억 받을까 고민하는 진짜 행복한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주식한 사람들 다 물렸죠. 9만전자, 10만전자 오면 손절해야지. 본전 찾고 나가야지. 카카오 시리즈는 언제나 본전 찾겠노? 전부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위 꾼이죠, 꾼. 순진한 개미들은 삼성전자 9만 원 올 때까지 잠수. 카카오 시리즈 본전 칠 때까지 잠수. 네이버 본전 찾을 때까지 잠수. 대한민국 50대는 NC소프트 100만 원 될 때까지 잠수. 전부 잠수 다 탔어요. 전업, 소위 전업. 이런 사람들만 남아서 소위 타짜. 전문가라는 사람들 남아서 신용 미수 막 때려가면서 열심히 놀고 있어. 그러니까 정권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돼요. 양이 안 차는 거죠. 정권사 입장에서는 돈이 투자할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우리나라 정권사들이요. 완전 홍길동 같아요. 문의는 정권사인데 주식 투자를 못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왜? 괜히 주식사가 돈 꼴까봐. 정권회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 꼴까봐 주식을 안 산다? 희한한 나라죠. 그럼 얘네들 뭐예요? 그죠? 신용 미수. 그죠? 신용.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그 공매도. 막 이런 데 대여해주기 바쁘죠. 막 그냥 소위 돈놀이 하는 거예요. 돈놀이 해가 이자나 열심히 받아먹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열심히 꼬드기는 개미들한테. 야, 신용 미수 괜찮아. 원래 다 그러는 거야. 빌렸어. 대박장이야. 무조건 3천 가. 무조건 5천 포인트 가. 신용 미수 막 열심히 찍어 들고 있어. 꼬드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사에 너무 신용을 돈을 다 빌려주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지 못합니다. 완판입니다. 써붙여놓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개미들 쫄딱 다 망하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다? 금리가, 결론은 뭐냐면요. 금리는 안 떨어진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생각보다. 미국 금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리도 계속 동결이다.
그럼 고금리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이 없다. 지금처럼 계속 돈이 없다. 아니면 더 없어질 거다. 시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죠. 근데 그나마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도 투기죠, 투기. 원래요, 도박 심리가 그래요, 도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1,000만 원 갖고 주식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차트도 보고 책도 사서 보고 열심히 뭔가 투자란 걸 해요. 그런데 돈을 찔끔찔끔 잃어요.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가 한번 따고 또 잃고, 배운 거라는 거는 차트 선 꺼놓고 열심히 대응을 했는데 칼같이 손절도 지키죠. 손절 한 번 단타 성공, 손절 막 몇 번, 손절 몇 번 치지도 않았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1,000만 원 갖고요, 돈을 자꾸 잃고 지금 몇 번 흘렸습니까? 41.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돈을 자꾸 잃었어. 1,000만 원 투자가 900만 원 남았을 때는요, 그냥 희망이 있어. VI 한 번만 해결되잖아. 200만 원을 잃었어. 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도 뭐 한 VI 2번 먹어도 되고 20%짜리 한 번 먹어도 돼. 사정권이야. 300만 원 잃어요. 그래도 꿈을 꿔요. 상한가 한 방에 해결되니까. 근데요, 자꾸 읽다가 나중에는 손실이 한 7, 80% 되고 남아있는 게 한 100만 원, 200만 원 남아있어.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떻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잠수를 타든지, 언젠가는 본전 오겠지, 잠수를 타든지, 아니면요, 공격적으로, 투기적으로 변해요. 1,000만 원 넣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남겨본들 뭐 하겠노? 그래, 승부다. 승부를 걸어보자. 가는 놈한테 쫓아가자. 지금 2차 전지가 다 그렇거든요. 2차 전지가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죠. 투기죠, 투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판사판이라는 거죠. 왜? 어차피 돈 다 이런 거, 이러나 저러나, 가는 놈 간다, 되는 놈이 된다. 마지막 배팅 한번 치자. 그게 딱 지금 장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에 열광하겠죠. 근데 저는 안 사요. 거들떠도 안 봐요. 왜? 2차 전지 없으면 돈 못 번다고? 안 벌면 되죠. 현금 들고 있으면 번전인데. 저는 주식 30몇 년 하면서요, 이런 현상 많이 봤어요. 또 결말도요, 항상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시나리오를 해가 바뀌니까 주연 배우만 틀려져. 예전에는 주연 배우가 누구였고, 지금은 지금 세대에 맞는 바뀌는 거죠. 예전에요, 미래시스에 박현주 그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 펀드, 무슨 주식 사는 것도 아니고, 박현주 펀드 가입하는데 4, 5시간 줄 서가지고 펀드 가입한 적도 있어요. 그 펀드 결말 대부분 다 뭐 손실이죠. 바이코리아라는 게 있어요. 바이코리아. 대한민국 주식을 사자.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하정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붐이 불었어요. 뭐 결론은 비슷해요. 그 전에도요, 뭐 요즘 넷플릭스에 유명한 그 줄기세포 열풍이 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요, 지금 그 당시에 보면 지금 2차 전지 열풍도 아닙니다. 네, 항우석 박사. 그때 그 산성 PNC라 해가지고요, 상가를 한 30몇 방. 나중에는요, 나중에 그 가격 확인도 안 했어요. 어차피 당연히 상한 깔 건데.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장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계산기 두드려보죠. 그 당시 상가 8%니까. 오늘 상가 가면 내가 곱하기가 내가 얼마 버니까, 오늘 얼마 버니까, 오늘 저녁에는 얼마만큼 술 먹어야 되겠다. 술 먹다 보면 오버가 됐어. 어차피 내일도 상가가 갈 것 같으니까 오늘 조금 땡겨서 한 잔 더 먹어야 되겠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줄기세포 광풍이 불 때는요, 모든 제약회사가 다 줄기세포 한다고. 우리도 줄기세포 하는데, 우리도 줄기세포 할 거야. 와, 그러나, 어떻게 이래 공부롭노? 나도 줄기세포 딱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나중에는요, 그 병원에 뭐 어떤 마스크나 뭐 온도계나 이런 거 공급해주는 마른 제약사지, 병원에 물건 파는 그런 회사요. 그런 회사도 공시를 떡 해요. 우리도 줄기세포 한다. 막 상가 막 끝없이 찍는 거죠. 그 결론은 뻔하죠. 얼마 전에도 그죠. 우리 신라젠 사태 생각해 보세요. 신라젠 지금 어찌하고 있는지. 지금 바이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요. 재미있는, 저는 어떤 공청회나 어떤 포럼이나 뭐가 있으면요. 그거는 유심히 봐요. 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시장에서 테마가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근데 얼마 전에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생태계를 살립시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ETF나 뭐 바이오 펀드 이런 거 조성을 한다고 확 분위기를 띄웠어요. 각 기업체들한테 자, 배팅. 협조하세요. 막 그랬거든요. 기업에서 아무 때나 돈을 안 튀고. 왜? 밑 빠진다고 물 붓기라는 거죠. 아니야, 한번 해봐. 에이, 앞전 정부 때 바이오 해가지고 돈 많이 넣었는데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임상 1기, 2기 이거 이제 아마 지겨워. 안 해. 그게 지금 분위기예요. 2차 전지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또 항상 그래요. 돈 벌었잖아. 나는 이거 들어가서 돈 벌었어. 필에너지 들어가가지고 단타 치가지고 내가 얼마 벌었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들만의 어떤 리그라 생각합니다. 월요일 당장 필에너지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필에너지가요, 이 공모했을 때 1318대 1 나왔죠. 공모 금액은요, 15조 8천억이 들어왔어요. 우리 지금 주식시장에 총 고객 예탁금이 50조입니다. 그런데 15조 8천억이 몰렸어요. 그리고, 그죠? 따상, 어쩌고, 뭐 요즘은 따따따따상. 법이 바뀌고 나서 난리도 아니죠. 도박판이죠. 200몇십 프로, 필에너지가 200몇십 프로 오르고, 금요일 날, 종가 무렵에 보면 시총이 1조 777억으로 끝났거든요. 1조 777억. 왜? 필에너지는 2차 전지잖아. 그런데요, 시총이 1조를 넘겼는데, 이 회사는요, 매출액이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897억, 영업이익은 168억, 순이익은요, 얼마일 것 같아요? 시총이 1조 넘겼으니까 순이익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무려 38억. 엄청나죠? 이익이 38억 났는데, 그죠? 시총이 1조 777억.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런데 더 간대요. 더 간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모르겠어요. 더 갈란지 안 갈란지. 그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맥이라는 거 있어요. 알맥도 신규 상장주인데요. 얘도 공모했을 때요. 돈이 8조가 몰렸어요. 8조가 몰리고 시총이 지금 한 7,200억 정도 돼요. 근데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이런 거 뜯어보면요. 별거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요즘요, 뭐 사람들이 2차 전지가 난리를 치다 보니까 다음으로 100만원 돌파할 게 뭐 배터리. 여기에서 100만원짜리 나온다. 또 뭔가 찌라시가 막 돌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안 사면 번전이다. 뭐 나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산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또 과거에 광풍 뒤에 화려한 쇼,
무대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장면이 연출되는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근처도 안 가요. 근데 최근에 폐 배터리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 2년 후에 폐 배터리가 쏟아지고 여기 이 분야에 어떤 엄청난 노다지 이렇게 벌어지지 않느냐. 돈 되면 뭐 다른 데도 다 하지.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떤 뭐 하다못해 2차전지 뭐 배터리에 뭐 양극재 같이 어떤 진입 장벽이 높다. 기술력이 뭐 요한다. 그런 분야면 또 이해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폐 배터리는 그죠? 웬만한 철공소 같은 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녹여가지고 니켈, 코발트, 분리 뭐 하면 뭐 이게 뭐 기술이 이게 뭐가 이게 만약 돈이 된다 하면 뭐 진짜 개나 소나 다 덤벼들 건데 꼭 이 회사만 독점해라는 구조인가? 내가 봤을 때는 진입장벽도 낮고 기술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 전망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시장은 막 1조 5천억 이렇게 몸값을 책정해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네, 그러면 여기서 끊고 2부에 연결해서 마저 하겠습니다.